안녕하세요. 최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기업 업무에 관한 제2회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체크 포인트들 위주로 좀 사례 위주로 좀 다뤄보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저희 옆에 계시는 송지원 변호사님께서 IPO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 뭐 예를 들어서 정관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좀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채권적인 투자는 아무래도 조금 익숙하시고 방법에 대해서도 대표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주식 발행, 특히 이제 RCPS라고 불리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통한 투자 방법, 그리고 그 절차나 주의하셔야 될 점, 요 부분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채권적 투자나 자본적 투자나 회사의 빚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공통적이죠. 다만 이제 이런 RCPS 같은 경우에는 상환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상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그만큼 또 지분이 희석되는 거는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VC랑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투자를 굳이 이제 카테고라이즈 하라자면 요 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전환사채, 뭐 BW, 프로젝트 투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시장에서 뭐 세이프 투자나 컨버터블 노트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법원 판례가 특별법이나 상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한 신주 발행, 그거는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만약에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이게 적법성이 유효하다라고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에서 초기 스타트업들 위주로 해서 이런 세이프나 시행 같은 방법들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뭐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또 이제 IPO를 준비하시는 단계니까 또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없으실 것 같고, 이 자본적 투자, 그 중에서도 이제 RCPS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제가 사전에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VC에서 하는 뭐 통상의 방법은 보통주 뭐 구주양도나 보통주 발행보다는 이 RCPS 방식이 조금 주된 방식이겠죠. 그래서 그 투자 계약의 툴을 뭐 이제 스트럭처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일단은 투자자랑 회사 사이에 맺는 투자 계약이 있을 거고, 이게 기본이 될 거고요. 뭐 이름은 뭐 신주 인수 계약이라던가 뭐 내지는 구주 인수 계약이라던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주식 양도 계약이라던가. 아무튼 간에 이런 투자 계약이 먼저 체결이 되고, 이 이해관계인, 뭐 대표이사나 주요 대주주들을 이해관계인으로 묶어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주주로 들어오게 되는 이 투자자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주주간 계약, 요렇게 투 트랙으로 크게는 이루어진다라고는, 여기까지는 아마 대표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투자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딱 것 같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 규정,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이 연대 보증 책임 규정. 사실 상법상 연대 보증, 대표이사한테 연대 보증 책임 묻는 규정이 사라진 건 오래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게 얼마 전에 클로징한 딜에 들어가 있는, 드래프트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딱 읽어보면은 그렇지,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 보증 책임이라는 거를 좀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회사에 이제 뭐 귀책 사유나 있거나 뭐 회사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연대 보증 책임을.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정을 했는데, 이제 그 주식 매수 청구권 발동의 사유가 그 이해관계인의 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그 개인의 잘못이 있을 때에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고쳐서 이 수정 방안으로 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뭐 만약에 뭐 투자자가 내 돈 내놔 했을 때 우리 대표이사 개인들한테도 이제 책임이 지게 되는 개인적인 채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 좋지 않을까. 질문 해도 됩니까? 네. 이게 넘어가면 이게 이슈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주중한 계약, 투자 계약에서 이해관계인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분쟁이 나타나서 말씀드려봤던 아,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대내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이 그 사례에서는 어떤 관계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동 창업
사업자의 경우였다라고 상정을 해보면 요거는 투자계약과는 관계없이 이 두 사람, 이 공동사업자 두 사람의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왜냐면 대외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들과 관계가 있는 거지만 대내적으로는 우리 내에서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요 이슈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주식매수 증권 규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회사가 귀책 사유가 있거나 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뭐 돈 내나 당장 투자금 당장 내나 할 수 있는 규정이 이제 주식매수 증권 규정이니까 그 발동 사유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면밀하게 보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 주식매수 증권을 이해관계인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투자계약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4,000억이라고 봅시다. 근데 4,000억을 회사가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해관계인한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사실 빼기는 어렵습니다. 투자계약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그거는 VC들 입장에서도 투자계약상 뭐 너무 불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해관계인의 중과실 고의에 대한 때에만 이런 식으로 제한해서 이걸 체결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받게 되면 지분 이석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경영권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저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숫자 4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은 뭐 나중에 뭐 이런 이제 지분 계산하실 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6.7%는 이제 특별거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분율입니다. 그리고 과반수가 넘어가면 이거는 보통결의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분율이 되고요. 제 생각에 가장 이 4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33.4%.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분을 대표이사 혼자 단독으로 쥐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우호 지분이 33.4% 이상이 되어야만 특별결의가 방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적대의 지분도 있을 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사의 해임이나 이런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들은 대부분 특별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방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내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33.4%내 우고 지분까지 전부 모아서 이거를 방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는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지분 나눠주실 때 요거는 고려하시면 좋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주주가 이제 자기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이 3%가 넘어가면 뭐 회계장부 열람증서 청구권 이런 뭐 회사의 회계장부를 다 열어볼 수 있다거나 이런 소수 주주로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숫자들은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로 좀 설명해 주시면. 이거는 상법상 이제 따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대부분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라든가 중요한 뭐 지분의 자산의 이전이라든가 뭐 내지는 회사의 뭐가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의 해임이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결정 사항들은 대부분 이제 특별결의 사항으로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계약에서 보실 만한 부분들 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연히 이제 뭐 전환권 조항 이거는 이제 기업하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죠. 이제 리픽싱을 통해서 투자자의 지분 이석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다만 이런 기능이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게 불공정 계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리픽싱 조항을 그럼 빼면 되지 않냐? 그거는 사실 VC에서 절대 납득 불가능해요. 그런 범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개별 통상 이렇게 되거든요. 하고 각 호로 이제 전환 규정을 정하게 되는데 이 각각 전환 규정들의 불공정성을 살펴보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기업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다음 라운드에서 신규 투자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기업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전환 가격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조정이 돼서 다음 라운드에서 투자가 들어왔겠죠. 근데 기존 투자자도 그에 맞추어서 나도 동일한 기업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다운라운드 픽싱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반드시 신중하게 반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사실 초기 스타트업들한테는 필수적으로 강요가 되는 규정인데요.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지금 IPO까지 앞두신 상황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의시해서 이제 네고셔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가자라고 하셔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 픽싱 조항을 삭제하는 자체는 RCP에서 안 한다는 말인데 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 전환 가격을 말 그대로 조정하는 나무랑 픽싱이다 보니까 이게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절대 안 빼주고 뭐 이제 시리즈 B 정도 와도 잘 안 빼주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저희 사례 중에 이제 요거를 실제로 뺀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 가치가 그 아무래도 제조업 이런 데는 좀 용이하지만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뭐 사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어떤 DM을 하고 계신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뭐 IT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해서 협의를 통해서 삭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매출 같은 수치의 연동 전환 가격 조정 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비율을 살펴봤을 때 좀 과다하게 좀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리고 뭐 이제 IPO 공모단가 조정이 과다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주 1주간 전환 가격이 공모 가격의 70% 정도로 잡는 게 통상의 관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업무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계약 검토를 하고 뭐 딜에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조항을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 이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협의권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투자계약 이제 딜 체결하시는 과정에서는 이제 금액에 너무 포커스 하시느라 내지는 더 중요한 조건들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스르륵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봐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동의권이나 협의권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우리 경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당연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투자자가 나중에 꼬투리를 잡아서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싶거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거나 했을 때 반드시 건드리는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동의권을 인정할 것이고 협의권을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꼭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동의권이나 협의권 관련된 규정은 크게 이제 1항, 2항으로 나누어서 작성이 되는데요. 1항은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규정이고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구조 협의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나서 사후로 통지를 해도 괜찮다. 요 협의와 말 그대로 협의 사항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나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IPO 준비하고 계시니까 IPO 할 때 이제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잖아요. 외부 감사인 선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드래프트에서는 여기 동의권 규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협의를 하시면 협의 사항으로도 둘 수 있는 규정이고 그렇게 되면 IPO 절차 자체가 좀 강력해지고 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서 나중에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서면 동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공문 형태가야 되는지 이메일, 카톡 등도 가능한 건지. 이메일, 카톡 등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통지의 방법이라고 따로 별도의 조항을 두기는 해요. 거기에서 인정한 범위 내라면 어떠한 서면의 형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서면 동의는 예전에 문서가 있는데 양식을 그렇지 않고 이메일로 상대방한테
품질하는 그 자체도 인정이 됩니다. 요즘에는 투자계약서에서 통지의 방법을 정할 때 그 인정되는 방법을 나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뭐 옛날에는 정말 말 그대로 공문을 보내는 형태만 인정을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메일 통지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계약서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투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시절 계획서 안에는 그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에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냥 정해진 그 예전의 양식 있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말은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네네. 보냈는데 대전 지점에서는 다시 본사에 보내야 된다면서 저대로 어제 그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서 통보해라고 그 경우에는 이제 아마 통지의 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가입 투자 계약을 작성할 경우에는 현재 방식에 대해서 조항을 넣어서 명기를 하는 뭐 대부분의 이제 투자계약의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법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상대방이 손달받은 일자, 그렇지.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정하는 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메일을 뭐 사유닷컴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메일 주소로. 근데 네이버닷컴으로 보내놓고 난 보냈는데 또 손달 받았잖아. 이래버리면 그건 유효한 통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계약상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아주 그 책임자도 분명하게 정하시고 통지의 방법이나 손달 방법 이런 것들도 정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요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포트폴리오랑 스타트업인데 네. 저희도 그 기술 신용보증인을 투자를 받았어가지고 다 문서로 넘어가는데 시스템을 하면 이메일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실제 만들어주고 인수 계약을 받았는데 계약서에 이미 그 기록된 내용을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 이메일로 보내놓고 투자자가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번복을 해서 저희가 사실 그냥 추구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통지의 방법이 적혀져 있으면 명확한데 보통은 서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회사의 공식적인 이메일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담당자들이. 근데 담당자가 담당 심사역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구두 통화했으니까 확인을 받고 이제 그 계약이 진행이 됐어요. 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관계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관계가 조금 틀어지니까 그건 이메일이고 공문이 정식적으로 오지 않잖아. 꼬문하지 않잖아. 라고 해서 뒤집은 케이스들이 그거는 계약서 내용을 보시고 좀 따져보셨어야 될 내용 같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통지의 방법이 정해져 있었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서면으로라고 하는 건 회사의 그러니까 카톡은 이메일이 아닐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네. 부당하다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이메일로 통지가 됐고 이메일로 관련된 서류와 증빙이 모두 가서 회신은 오지 않았지만 그게 묵인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동의한다고 표하게 되니까 계약이 다 진행이 됐는데 한 2, 3개월 다 지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귀엽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소송으로 다퉈보셨을 만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서면이라는 거에 정의를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뭐 카카오톡, 뭐 내지는 뭐 이메일, 뭐 팩스 전부 다 서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투자계약서에서 반드시 공문으로만 서면 통지를 한다라고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거는 이제 이메일로도 서면 통지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따라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이제 투자자가 우리 회사가 뭔가 잘못해서 회사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 경우에 투자 원금을 회사는 다 뱉어내야 될까요? 아니면 전액 다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다 뱉어내야 된다. 다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 저희 경우는 네. 거기 명시가 확대돼 있어요. 그렇죠. 원금 플러스 뭐 지연소 매금 뭐 이런 게 해서 15% 몇 프로 네. 해가지고 갚아야 네. 되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다 뱉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상위법에서 다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계약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배당 가능 이익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한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VC는 뭐 먹고 삽니까? 네, 그 뭐 투자계약에 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다룬 실익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관계인에게도 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 개인이 회사 전체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인 채무 부담을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체크하시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발동 사유에 관해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때 한해서 이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좀 명확히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배당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상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상환 청구권도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도 되는데, 회사는 배당이 없어요. 없는데 뭔가 회사의 이제 가치가 다운돼서 나쁜 쪽으로 간다. 그 경우에 그러면 그 투자자가 이해관계인 또는 대표한테 개인적인 차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계약에서는 그렇게 연대 보증 조항처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아까 고의나 과실을 그렇죠. 원래 이거를 넘어가실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그 사유가 발생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변제하겠다.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뭐 경영권 승계나 이런 것들을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보셔야 되는 조항이 이 주식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 주식 처분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거를 빼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투자자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좀 잘 협의하셔서 별도의 특약을 맺으시는 것이 조금 그나마 피저블한 옵션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개념이, 그 전에 이렇게 제가 막 보다가 쏟아내니까 사실은 대표님들께서는 조금 저기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개별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서는 좀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투자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사항들을 리스트로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유리기사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공동매도 청약권과 분방매도 청약권, 뭐 태그론이나 뭐 드래곤론이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좀 이해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사람이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그론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을 했을 때 나머지 투자자들도 같은 조건으로 그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이게 태그론이고요. 드래곤론은 우리가 말 그대로 끌려가고 있죠. 네, 그래서 투자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각을 했을 때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그 지분을 매각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딱딱하면 우리 회사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뭐 경영 판단상 아주 좋은 M&A 딜을 뭐 예정하고 계시거나 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드래곤론은 되도록이면은 투자 계약에 반영하지 않으시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드래곤론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 이외에 예전에 그 2차 투자 계약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 투자를 받고 다음번 얼마의 기간 내에 기업 가치가 얼마 이상으로 상승해서 얼마 이상의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내가 그
주도적으로 M&A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네.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그 법적으로 허용된 거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적인 약자, 우리 민법 자체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너무 불공정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매출 이만큼 안 나오면은 내가 강제로 M&A 시켜버리겠다. 얘들 이건데 너무 불공정해 보이지만 그래도 사법상은 유리하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아, 투자자가 유리하게. 네, 그런 경우도 뭐 그 이제 계약의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더라도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 법원의 태도라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계약 과정에서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거리 투자자와 투자 받는 사람 사이에는 그야말로 가까운 관계에서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거는 강력하게 좀 소비를 하셔야 되는 이게 또 부분이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어려운 점이 벗어나니 그 기간을 굉장히 짧게 줘요. 이렇게 되다가 혹시- 2주 내에 네. 결정해서 도장 찍지 않으면 받지마 이렇게 되니까 협상할 시간이 또 없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좀 어필할 기회도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골드만 사이스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막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보내고 있고 2시간 안에 리플라이 안 오면은 이거 그냥 동의하는 걸로 알겠다. 완전히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토치 교환과 관련해서는 이게 참 전쟁 같은 과정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조항이 이 IPO 의무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선언적인 무력 규정이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일정 기간 내에 달성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 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회사에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법원에서는 이런 IPO 의무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펀드 규약을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IPO에 실패했을 때 전환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건 불공정입니다 라고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규제하는 건 없거든요. 반대로 해석하자면 IPO 의무 규정이 유효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IPO 조항을 넣으실 때는 정말 신중을 다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되도록이면 성실의무 규정으로 넣으시고요. 이거를 명문으로 받아버리시면 나중에 이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거나 우리의 뭐 손해배상책임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드시 협상의 영역에 넣으시기를 공고를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한데 몇 가지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그 협의 과정이나 그 낙인하시기 전에 이 계약 체결하면서 들었던 회계 실사 비용, 법무 실사 비용 있지 않습니까? 요거 대부분 피 투자사가 이제 부담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협의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들 입장에서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투자 받는 입장이면 법무 실사 비용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사례를 비추어 보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투자자가 실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결하시기 전에 한번 협의를 나누어 보심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일단은 송 변호사님께 이제 넘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추가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송주원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최 변호사님의 이 훌륭한 투자계약서 강의를 저희가 함께 들었고요.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을까. 근데 교수님께서 메일 주시기로는 IPO를 준비하는 임직원 혹은 대표님들이 오신다라고 해서요. 근데 근데 보니까 문 앞에 뭐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변호사 강의도 많이 들으신 건가요? 저는 들었다기보다 예. 투자 계약을 네. 2번 체결한 적이 있어요. 투자 계약을 미리 체결하셨고, 그 안에 내용도 다 알고 계시고,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한 뜻을 오늘 어떤 건지. 얘기를 잘 하고
그럼 혹시 뭐 상장 예비 심사, 뭐 상장 주선인 계약 이런 것도 앞두고 계신가요? 그거는 아직은 아닌가요? IPO 그건 아직 아닌가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라고 하면 이 기업들이 IPO를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여러 가지를 거래소가 봐요. 그게 형식적 요건도 있고 질적 요건도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은 뭐 PPT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전 PPT 안 쓸게요. 그걸 나중에 복습하실 때 봐주세요. 그래서 뭐 감사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혹은 정관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상장 주선인, 그러니까 주관사가 요거는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는 이 질적 요소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대표님들.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소위.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그겁니다. 대표님들이 어떤 경영 판단이나 뭐 투자 판단을 하시기 전에 이거 혹시 IPO 할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법무팀이나 변호사한테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감을 가져가시는 거, 그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그 장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OX 퀴즈도 좀 많이 드리고 뭐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IPO에서 질적 심사를 했을 때 우리가 불리해지는 사항 혹은 유리해지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보시고요. 투자계약은 지금 목전에 있으신 거니까 좀 더 지금 다급한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IPO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위해서 내가 한번 들어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목차 정도를 외워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상장 예비 심사의 심사 기준, 그 중에서 질적 요건, 그 중에서도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이거든요. 이거는 변호사들이 좀 다루는 겁니다. 상법이나 뭐 벤초법이나 법에 관련된 건데 그러면서도 애매한 거예요. 사실 질적 요건이라는 게 이도 저도 아닌 걸 질적 요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량적 평가가 되지 않는 것들을. 그래서 예심에서 미승인된 것들 혹은 자진 철회된 기업들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셔라, 지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대표님들이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A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 그럼 A 사례를 절대 하면 안 되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또 질적평가이기 때문에 거래소도 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회사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도 판단해 보시는 게 좀 필요는 합니다. 결국은 IPO 하실 때는 아마 변호사들이 많이 붙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대표님이 좀 이때 뭐랄까요? 이렇게 딱 주인으로 딱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어떤 주제라고 했는지? 선생님들, 대표님들? 조금 단어가 어렵죠. 단어가 약간 헷갈리죠. 그리고 뭐 기업 지배구조, 내부 통제구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사실은 지금 점심시간 전이고 투자계약 강의도 끝났고 해서 제가 이제 대표님들께 여러 가지 그냥 OX 퀴즈를 여쭤볼 거예요. 한번 그냥 편하게 OX를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야 좀 더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서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영 안정성은 뭘까요? 한국거래소가 IPO를 할 때 예비심사를 하거든요. 예비심사를 할 때 경영이 안정되는지 봐요. 그 요소로 어떤 걸 볼까요? 주식수를 봅니다. 그래, 특히 뭘 보냐면요. 최대 주주의 주식수를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1년 동안 변동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뭘까요? 최대 주주가 1년 동안 변동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물론 바뀌었지만 2013년도 이후에. 그래서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PPT로는 아마 맨 뒷장에서 그 앞장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맨 앞에 분부터 OX 퀴즈를 드릴게요. 최대 주주 지분 주제입니다. 상장 예비 심사 기준으로 최대 주주의 최소 지분율 몇 %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게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30%. 그렇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그 거래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해관계자, ABC가 이해관계자예요. 그러니까 창립자예요. 파운더고, 예를 들어 요 앞에 세 분이 파운더고 근데 8%씩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분이. 그러면 24%죠. 세 분이 합치면.
그러면은 8%가 최대 주주예요. 8%, 다른 분들은 뭐 5%, 3%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영 안정성이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까요, 대표님? 그게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러신가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경영 안정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A, B, C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 그 약정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셋이 똑같이 하겠다.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하면 셋 다 동의를 할 거고, 반대를 하면 셋 다 반대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비심사에서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한 가지의 네. 의견으로 똑같이 행사하겠다. 그렇죠. 그거를 협약을 쓰는 거죠, 미리. 그러면 최대 주주 지분의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24%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미승인 사례인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분께 여쭤볼게요. ABC 8%가 있는 회사에서 의결권을 당사자 간 협의해서 한다. 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경영 안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 간 협의라는 것은 이제 한국거래소가 보기에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IPO 된 기업이 이렇게 분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거래소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경영 안정성이 없어서 미승인 되거나, 요즘은 다 자진 철회를 하시죠. 미승인으로 제가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한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한테 몰아줄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세 명이 그냥 같은 의견을 하겠다라고만 하면 되거든요. 대표이사한테 몰아줘야 된다. 협의를 한다는 거하고 세 명이 협의를 하는 거하고 같은 의견을 낸다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협의를 안 하고 같은 의견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제 거래소에서 보기에 무조건 같은 의견을 낸다라는 확약을 해라. 협의를 한다는 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협의를 해야 같은 의견을 낼 수 있죠. 근데 같은 의견을 안 내면 우리가 뭐 어떤 페널티가 있겠다라는 확약을 하라는 거죠. 협의는 애매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협의를 다시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장 예비심사가 저희 45일이거든요. 가이드라인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애매한 확약을 하거나 거래소가 보기에 미충족된다라고 하면 뭐 90일 그 이상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확약을 해라 해서 조금 절차적인 문제기는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동 의결권을 행사한다라는 거를 어디 세분의 확약서를 쓰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요런 것들은 상장 주선인 요런 서류 같은 것들은 준비를 해줄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최대 주주 변동입니다. 네 번째 분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전 1년간 최대 주주 변동을 금하고 있다. 요거 O일까요? X일까요? 상장 예비심사 신청 1년까지는 최대 주주 변하면 안 된다. X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원래는 O였습니다. 2013년까지는 1년 동안은 최대 주주가 변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건 질적 심사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형식적 심사에서.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가 실제 경영권은 안 바뀌었는데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까지 뭐 일괄적으로 예심을 탈락시키는 게 부당하다라고 해서 요거는 바뀐 규정이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VC가 최대 주주였고 대표이사가 2대 주주였는데 뭐 VC가 상장 전에 대표이사한테 다 지분을 몰아줘서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가 됐다.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동이 있어도 되고요. 다만 실질상 경영권은 이 변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경영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를 기준으로 경영이 안정됐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요건적으로는 지분, 그리고 질적으로는 실제로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더 쉽고요. 경영 안정성에서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경영 투명성인데요. 경영 투명성은 그 앞쪽에 아마 PPT로 되어 있을 거고요. 경영 투명성은 크게 4카테고리예요. 저는 이제 기내 이상으로 하는데요.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 이해관계자 거래, 그리고 상장 전 주식 거래 이렇게 4카테고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돼야 된다. 요거는 당연히 아시는 개념일 거고요. 뭐 이사, 감사, 겸직, 뭐 경영진 불법 행위, 뭐 그리고 상장 신청인, 그러니까 회사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사회부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왼쪽, 오른쪽 대표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사 중에 최대 주주의 사촌이 한 명 있어요. 이 경우 투명성이 없어서 예심 탈락할까요? 탈락 안 할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뭔가를 소명해야 됩니다. 뭘 소명해야 될까요? 전문성 맞습니다. 전문성도 있고요. 실제로 근무도 했고, 그리고 그 봉급도 적정했다. 이런 것들을 소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직원들은 뭐 2년차 대리가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분은 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5천만 원을 그냥 회사에 자발적으로 환수하게 합니다. 상장 예심 신청하기 전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 중 최대 주주의 친인척이 과반수예요. 이사회가 뭐 10명인데 최대 주주 친인척이 7명입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전문성이 근데 좀 있어요. 이 경우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거래소에서는 좀 지양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과반수를 넘기지는 않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 과반수가 넘는 경우에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를.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봐서 이 경우에는 투명성 관련해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요렇게 이사회는 요 정도가 좀 제일 문제가 되고요. 겸직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겸직들 계열회사에 대표이사님들 좀 많이들 하시죠.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다 대표이사님이신가요? 대표이사님이시는 아니신가요? 그래서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그리고 임직원 이렇게 오신 건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표이사 겸 겸직은 해소가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관리를 위해서 뭐 대표이사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대표이사는 뭐 업무 미흡성은 아니다. 업무 충실성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유가 법률 뭐 기술 기업, 리걸테크 기업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리걸테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 사업자 3개로 부동산 사업도 같이 해요. 그런데 이제 사유를 IPO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저의 업무 충실성이 미흡하다라고 해서 미승인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겸직은 이렇게 아예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해소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경쟁 관계가 있는 회사인데 대표이사 겸직을 하는 경우. 요것도 미승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표이사 겸직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업종이 비슷한 회사라고 하면 그게 경쟁 관계일 수 있잖아요. 경쟁 관계일 수도 있고 협력 관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쟁 관계라면 해소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예를 들어 뭐 A철강과 B철강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한다. 그럼 해소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부자재 회사도 같이 대표이사를 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소명을 해서 내가 업무 충실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승인 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그 수직 계열화 차원에서 예. 뭐 임원 등기소로 예. 신규법 인한 자회사를 예. 대표로 가는 예. 그런 거는 업무 충실성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계열회사에 모두 대표로 등록되어서 과도한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상장 신청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퀴즈를 한번 드리자면 불법행위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불법행위. 제가 너무 우다다다 쏟아내나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경영진 불법행위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른쪽 세 번째 계신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원래 회사 CEO가 불법행위를 해서 배임으로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CFO를 대표이사로 앉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배임과 관련해서는 해소가 됐으니 대표이사 이슈가 거래소에서는 요 예심을 승인을 해줄까요? 요 경우에는 안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CEO가 약간 회장님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CFO랑 CEO 사이에 실제로는 단절이 되지 않았고 CFO가
그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심을 탈락했고요. 다만 이제 진짜로 이제 CFO가 CEO 감사업 없이 정말로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거래소에서 워칭 피리어드를 둡니다. 한 3에서 6개월 정도 요거를 관찰을 해보고 불법에 좀 여지가 이제 없다, 좀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심을 탈락시키지는 않습니다. 예, 요렇게 된 게 이제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그 외에는 대표님들이 당연히 아실 만한 뭐 상장 신청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형법상 배임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를 하고 있죠.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이사가 기준 없이 수억 원의 특별상여를 받아간다. 대표이사가 취득한 토지를 회사가 비싸게 산다. 그리고 뭐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대표이사가 수익자다. 이 경우에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런 거래가 있는 경우는 문제를 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부터는 사실은 개인 사업자일 때는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가 상장을 하기 3년 전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거래는 안 하셔야 됩니다. 예. 내부 통제 제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부 통제 제도는 뭐냐면요. 회사에 적절한 통제제도, 그러니까 IPO가 된 회사가 될 만큼의 통제제도가 있나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 거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 요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3년 전에 임직원이, 뭐 높은 임직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 부장님이 자기의 회사의 이제 매출대금 채권을 자기 계좌로 받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처벌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혹은 상장주선인이 듀디리전스를 하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될까요?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한테 갚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횡령한 임직원에게 대여금 처리를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부장님이 뭐 예를 들어 3억을 가져갔다. 근데 3억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어떻게 했냐면 연대보증도 쓰게 했어요. 돈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연대보증 처리도 하게 하고요. 지불각서.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전 사원에 대해서 신용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이런 것들 제발 안 하겠다. 거래소야, 나 이제 문제 없는 회사다. 이거를 확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좀 쉬운 거예요. 법인카드, 저도 그러는데요. 법인카드를 사실은 좀 불분명 사용 목적으로 다 많이들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해야 될까요? 안 쓰면 되죠. 써야죠. 이거는 쉽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보완하고 더 많이 체크를 하겠다. 그래서 규정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대표이사 지인한테 2, 3억씩 경영 컨설팅비가 막 나갔습니다. 뭐 이 경우도 수수료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에게 뭐 계속해서 감시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얼마 이상의 뭐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부 통제 규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내부 통제 규정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조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자면 그 다음은 이해관계자 거래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관계자, 그러니까 사람이랑 회사 둘 다예요. 특수관계자 거래, 특관자, 관계회사 거래가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OX를 해볼까요? 관계회사, 그러니까 뭐 자회사, 20% 이상 지분 소유한 회사, 아니면 뭐 주주들이 30% 이상 뭐 소유하는 회사 등이 있죠.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금지될까요? 그러니까 관계회사의 거래가 있으면 IPO에 불리할까요? 안 될까요? 예심 탈락할까요? 안 되지는 않는데 네. 적절한 계약서라든지 증빙 소유가 너무 완벽한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만 이제 이사회나 주총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이 가격을 봅니다. 매출, 매입,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요. 어디 대기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계열회사 관련해서 크게 배임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배임이 아니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관계회사 좀 밀어주기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회사 거래를 하실 때 요 봐주기 거래를 하는 것들이 IPO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런 건 어떨까요? 회사의 최대 주주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회사가 있습니다. B회사.
요 B 회사랑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까요? 이게 일단 관계 회사인가요? 우리 규정상 관계 회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회사, 20% 지분 소유 회사, 주주가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의 이제 배우자, 직계 좀비 속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표이사이고 최대 주주인 회사는 관계 회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상장 예심을 할 때. 그래서 무조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게 예심 탈락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인데 대여를 해줬다. 혹은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실제로 컨설팅할 능력이 없었다. 라고 하면 예심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관계자 거래를 할 때 항상 이사회나 주총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법상의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항상 거쳐야 되고요.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써드리지는 않았는데 이해관계자의 범위, 관계회사와의 거래, 그리고 이 주총이나 이사회 절차 같은 것들은 좀 추가로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계시면은 체크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아오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교수님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상장 전 주식 거래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표이사님들이 신경 쓰실 거는 아니고 상장 주선인이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어서 요거는 거의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RCPS는 상장 예심 전에 보통주 전환이 권유가 되고요. 전환사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왜냐하면 전환이 되면 이게 최대주주 바뀌고 희석될 수가 있으니까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 상환을 고려를 하시던 아니면 전환권 행사기간 만료 후에 심사를 신청하시는 거를 고려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우리 사주는 주주가 아닌 분, 그리고 소액주주 1%나 3억 미만인 분들이 우리 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법정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 안정성부터 했기 때문에 앞쪽 내용을 뒤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이제 예심을 준비하실 때는 결국에는 실사를 하시고 아마 내부 통제를 이렇게 해라, 확약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코칭하는 상장 주선인들이 모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대표님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봤다.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중에 IPO를 할 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혹은 내가 환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상을 가지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20분은 투자계약이나 제게 Q&A가 있으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